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 남구 갑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안녕을 새삼 여쭙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 이게 정부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옳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참혹한 고통 속에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르며 차참히 죽어갔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가족이 세상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총리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직접 현장에도 다녀오셨던데 네.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현장에서 숨진 고 김명호 학생 아버지 김현웅님의 진정서입니다. 총리님, 오늘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발생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9명이나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저 평범하게 시내버스를 타는 그런 일상이었는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총리님, 예.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됐죠? 예, 지난번 발표한 걸 봤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도 발표됐죠? 예. 이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도 인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재발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이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경시풍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건물 안쪽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 토대를 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걸 저희들이 비전문가인 저희들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무리한 철거 작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 귀한 생명 희생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제 이제 지역구가 광주니까요. 유족들 전화 드리고 이러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번 유족들과 부상자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사고 재발되는 이거 악순환으로 고리 끊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족들과 이 부상자들 이 일상 복귀까지 좀 정부가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그분들 살아남은 분들 혹은 또 그 유족들의 갖는 상처가 그 치료하기 위한 트라우마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이 문제는 아마 원청인 회사하고 어느 정도 서로 재판에 가지 않고 아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사
진행 상황이나 또 네. 사후 예, 예. 처리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명확하게 예, 이런 것들 하도록 분명하게 하도록 제시할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보상 문제도 그냥 사인 간의 문제로 방치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좀 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세요.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며칠 후면 추석인데 이 피해자 가족들 정상적으로 명절 셀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예, 저희가 할 도리를 예, 꼭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 그 국가장 예, 그리고 국립묘지법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장법 알고 계시죠? 국가장법이 있죠. 예. 이 국가장법에 의해서 국가장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선 전현직 국가 원수가 예, 기본적 국가장의 대상입니다. 예. 그 외에 국가장을 치를 것인가 여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 일단은 예,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사망 시에 국가장 치러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뭐 일부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예, 뭐 아직까지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결정은 없지만은 우리 국가장법에 따라서 전현직 원수에다가 대통령에다가 현저한 공헌으로 국민의 추앙을 받는 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하고 뭐 무슨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이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 그 보편적 상식이 그때그때 잣대를 달리하고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그동안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현대사의 여러 가지 이미 드러난 바, 기록된 바, 또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그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뭐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전두환 씨 국가장 여부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립묘지 안장 여부도 논란이 있다는 거 아시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가실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아마 그런 몇 가지 절차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걸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형법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두환 씨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씨가 국가의 이름으로 애우를 받는 것 이게 동의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님도 동의하십니까? 그게 바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뭐 근로정신대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서 노무동원되었던 여성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공식적으로 동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어린 그 소녀들이 강제 동원돼서
뭐 군대적인 노동 규율이라든지 굉장히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서 매우 고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강제로 끌려갔던 이런 분들이 당시 나이가 13살에서 15살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갓 졸업한 여학생들. 이렇게 어린 나이의 여학생들을 전시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한다고 하는 거. 이건 뭐 지금 생각하면 말할 나위도 없고 당시에 아예로도 금지하고 있었던 소위 중대한 아동인권 범죄입니다. 전시 여성 범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이 근로정신대 하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던 일본군 위안부와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동안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 현황이나 피해자들 생활 실태 이런 거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 정부 책임을 묻고 전범 기업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한데요. 광복 76년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인 피해자들을 제대로 그 아픔을 보듬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2007년에야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월 66,000원 의료지원금 전부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서 이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관련법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뿐만 아니라 뭐 군인이라든지 군무자들인지 이런 유사한 동일한 범주의 피해자들이 함께 있어서 같이 지원 확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혹시 국회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발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8월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법안에 무소속 그리고 원내 그 모든 정당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해주셨어요. 무려 118명이 공동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 법안 필요성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나 지원에 대해서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 해당 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 법안이 여성가족부 소관 법안으로 그 발의가 돼 있으니까요. 장관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그 원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국회만 맡기지 마시고요. 국회도 제 역할을 다 할 테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총리님 어디 가셔? 예, 잠깐 어디 가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계실 때 한꺼번에 네, 해야 되는데. 총리님, 여성가족부 장관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예, 혹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예, 일본 시민단체인데요. 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이 근로정신대가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시절에 이 시민단체가 피해 할머니들을 도와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2008년도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기각 판정을 받으면서 패소로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이 되면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원정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일본의 시민단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 국민인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이 역사의 이 아픈 부분을 치유해야 할 때 제대로 저희들이 치유할 것을 못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방치한 것 같아서는 국가가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는 일관되게 결국 이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8년 10월에 대법원 변론합의체에서 이 일제 전범기업 불법행위 인정됐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총님 잘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이 판결 3년이 다 돼갑니다.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재판부가 아마 강제 집행 명령을 아직도 처분 명령인가요? 아직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걸 가로막고 있고, 일본 전범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뭐 일본 정부나 혹은 그 기업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법원이 뭐 거기에서 어떤 그들의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그건 의원님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정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져서 과거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것과 함께 또 여전히 한일 관계라는 또 오늘의 국제 정치적인 현실도 있다는 건 또 사실입니다.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오늘 10월 31일이 되면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서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새롭게 청구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총리님, 지금이라도 일제 강제영기 반인도적 이런 불법 행위, 이런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으로 인한 그 소멸시효, 이걸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건 뭐 워낙 우리 법률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는 문제에서 이건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뭐 특별법 제정이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테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정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제 뭐 민법 체계를 흔든다는 게 워낙 엄청난 문제가 돼서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그 집행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는 워낙 조심스럽습니다.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하게 이 문제 챙기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뭐 피해자들의 아픈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뭐 정부가 계속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부총리님. 네, 수고하십니다. 부총님도 근로정신대 문제 관심 많으시죠? 예,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할 때 그 지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그 인연으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오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오늘 질의 쭉 듣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회부총리시니까요. 이게 사회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부총리님께서 좀 특별하게 관심 갖고 이 문제에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인데요. 부총리님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정부 이 교육 사회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지향하면서 정책 실현을 해왔고요. 가장 이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면서 그 사립 유치원의 K-에듀파인을 도입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했고, 유치원 3법 개정 등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공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그런 약속들은 지켜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완성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도 우리 교육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학 혁신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서, 그리고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 주요 사립 대학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사학의 공공성을 또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중고에 있어서는 그 학교 공간 혁신이라든지 고교 학점제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요. 고등교육도 마찬가지로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늘 말씀 주시지만 대학의 위기, 지역의 위기를 함께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던 점들을 좀 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작년부터 정말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애써주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또 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학생,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노력 덕분에 학교 현장에 이런 배움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감사드릴 점이고 더 챙겨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학교 현장 모든 구성원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일종의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교육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부에서 이것과 관련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1년과 올 1학기까지 3학기 동안의 코로나19 학교 현장 상황을 좀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좀 함께 분석해 보면서 2학기 들어서는 이제 학생들의 측면에서는 학습이나 정서, 심리적인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등교를 확대하고 전면 등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학교의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원하면서 등교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제 교직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현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역 인력을 더 지원하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이 심리 지원이라든가 상담, 치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들도 좀 체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교육 회복과 관련된 종합 방안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만들어서 예산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그 교육 격차 확대 이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이게 개인이 평생 감당해야 될 그런 아픔이 되어버립니다.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챙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육 격차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이나 사회성 발달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1년 반 동안 학교를 온전히 나가지 못하면서 갖게 되는 이런 결손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시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그 개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들을 포함해서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심리 정서적인 상담을 더 강화하고 또 사회성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교육회복지원위원회라는 그 구성을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또 등교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이 대학 그 곳곳에서 이 불만 터져나오고 있죠. 네. 앞으로 이게 그 평가가 필요한 겁니까?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3년을 주기로 해서 세 번째 진단입니다. 그래서 9년 이제 한 10년 정도의 이 평가, 진단 평가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근본적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서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들의 재진입, 재평가의 절차들을 좀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추석이 지나면 9월 내에는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도 개선 사항이나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학 다들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예, 탈락된 대학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이 예를 들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나 부실 대학은 아니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선정되지 않은 학교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고 그 심정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9년도에 저희가 이 3주기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안내를 했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열어놓고 의견 수렴하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과 지원의 방식, 이게 고등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의 그 방향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망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들의 안타까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이 부실 대학이나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 논문, 국민대 조사 불가 결정 내렸는데 국민 여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육부가 2011년에 그 검증 시효, 그 이제 시간을 제한하는 검증에 이거를 그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2011년도에 이 검증 시효를 폐지할 때의 취지가 연구 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이런 판단 하에 교육부의 이런 검증 시효 폐지를 통해서 이제 연구 윤리 검증, 그러니까 연구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각 대학들이 각 대학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가 대학이나 연구자들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또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반드시 잘 현장에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민대 예비조사의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해서 저희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해서
국민대가 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육부의 지침은 개정이 됐으나 각 학교별로 이렇게 시효를 부칙으로 또 경과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학들이 국민대를 포함해서 있기도 하고요. 좀 대학별로의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차제에 국민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의 연구윤리 학칙에서 이렇게 시효를 폐지한 관련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래의 연구윤리 지침이 이렇게 시효를 폐지했었던 취지, 그러니까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가 대학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이 유효기간이 있는 뭐 식품도 아니고요. 전 국민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대한 성취도 일궈냈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그대로 두고서는 치유도 회복도 도약도 불가능합니다. 대전환의 이 길을 기회로 바꾸는 힘,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